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기업가정신학교장 이춘우 교수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오늘 한국창의응용학회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기조 강연을 하게 됨을 송동주 학회장님과 여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고통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로 한국창의응용학회의 주제는 위기로부터의 창조적 기회의 발견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기업가정신 학회의 개념과 우리 창의응용학회의 개념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공유하여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조 강연 주제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 응용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재직 중입니다. 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연구소장으로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학회는 2019년 11월 11일에 창립되어서 현재 만 1년 정도가 되는 그런 학회입니다만 그동안 기업가정신 연구를 꾸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해온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 많은 관심도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창의응용학회와 기업가정신학회 간의 연대와 앞으로 향후 협력 활동을 기대하면서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앙트러프너십이라는 것은 매우 방대한 그런 연구 분야이고 개념이자 이론이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앙트러프너십 기업가정신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서구의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앙트러프너십을 번역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한자를 세울기, 시작하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기자를 써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또 기업을 세우는 그런 활동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그런 현상이 유럽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앙트러프너십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용어를 번역한 것은 상당히 정확한 번역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점차 발전해 오고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종래에 세울 기자 또 시작하다라는 그 의미로 말하는 앙트러프너십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는데 다소 부족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 또 어떤 개념이냐, 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기업인만, 스타트업, 신생 벤처의 창업가들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일반 통념적인 생각들은 이제 많은 부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할 수 있는 개념이자 원리이고 활동이다 라는 것으로 그 이해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를 그 이전에 깡띠용이라든가 밀이라는 그런 연구자들도 우리가 시원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요셉 슌페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슌페터가
1934년과 40년에 걸쳐서 연구 논문과 저서를 통해 밝힌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과 역할, 그 내용들은 현재 오늘날에도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앙트레프니어를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자 또는 조직, 경제학 분야에서는, 특히 경제사학 분야에서는 앙트레프니어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로치고 경제의 주체로서의 산업 조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창조적 파괴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시스템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슈페트의 주장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매우 주목할 만한 통찰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원동력의 힘은 이노베이션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기업가를 앙트레프너를 이노베이터라고 주장한 것은 역시 슈페트의 저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존 경제 질서의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그런 실행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 슈페트의 정의로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오늘날에서는 전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발전되고 발달되음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 범위 확장이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85년에 Entrepreneurship과 Innovation이라는 저서를 피터 드러커가 출간을 했습니다. 드러커는 체인지, 변화와 opportunity, 기회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강조를 했고, 피터 드러커 역시 혁신을 기업가 정신과 별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라는 것에 있어 슈페트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분야에 기업가 정신이 들어오면서 특히 데니 밀러가 기업가 정신인 것이 자연인이라는 일반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다. 조직 차원에서, 회사의 경영 차원에서 경영의 스타일, 프로세스, 즉 조직의 활동 과정으로 기업가 정신을 재해석할 수 있고 재개념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1983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해서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데닐 럼프킨 같은 연구자들도 기업가 정신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데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업가 정신이 기업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자 활동이다 라는 것으로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죠.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중소기업, 스몰 비즈니스나 스타트업에 국한되어 있는 활동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념을 그렇게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 정신의 출발이 이 산업 경제 부분의 스타트업과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 부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영향 요소가 있다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잔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때 사회의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주장을 했고, 특히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사회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앙트레프니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넥스트 소사이어티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관점은 가치가 있는 개념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될 또는 우리 사후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그 사상적 기반과 원리는 어떻게 형성될까?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봤을 때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니얼십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사회,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앙트레프니얼리즘이다 라는 용어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무엇이 뭐래도 이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노베이션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노베이션만으로는 충분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페터가 1934년에 이노베이션이 Centr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Endeavor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노베이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앙트러프리너십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부분은 매우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961년에 맥크릴런트는 어치빙 소사이티라는 그 저서에서 앙트러프리너십이라는 것은 에너지카드고 novel instrumental activ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업가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적인 활동이다라고 보았죠. 이거는 behavioral perspective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개인 차원에서 behavioral perspective 관점에서는 매우 적확하게 정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마틴이라든가 데니밀 밀이라는 이런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앙트러프너십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밸류를 탐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디시전 메이커로서의 그 앙트러프너십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도 많은 연구자들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구매를 하더라도 향후 도래하게 될 미래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가격을 참아내는 인내심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서 특히 슈페터가 얘기한 이노베이션에서는 유니스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업가는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하면서도 그 방법과 수단, 그 통로에 대해서 슈페터는 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 내지는 인트로듀스 소개 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 방식 그리고 새로운 원재료를 탐색하고 채택하는 그런 활동 또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즉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것이죠. 시장과 사회에 새로운 것을 공급하는 활동 방식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슈페터가 얘기를 저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뉴 비즈니스를 파운딩, 설립하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는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뉴 마켓을 만들어내거나 개척해가는 활동, 이것이 이노베이션이다. 슈페터는 앙트러프너, 즉 기업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공급자가 하는 역할로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은 오늘날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의 활동 내용들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들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서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슈페터의 그 관철과 사고력이 통찰력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신원료,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신사업, 신시장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가 기존 시장에서 일어나고 기존 시장의 질서를 뒤바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을 슈페터가 한 것입니다. 드러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드러커는 지적을 하면서 지난 200여 년 동안의 기업가 정신에서 합의된 개념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 큰 화두로서 남았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199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이와 같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이 베니카라는 것을 그 후에 살펴보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저랑 거의 유사한 시기에 기업가 정신이 앙트로프리너십이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연구 수준에 있어서도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 조직, 경제, 역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관점 또한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현상도 개인 레벨에서부터 회사, 그리고 산업, 경제, 역사적 레벨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가 정신의 개념들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분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현재는 연구가 되어오고 있고, 인류학이라든가 또 어반 앙트로포노주에서 도시 재생학 등등 여러 과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점점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를 보게 되면 슈페터 외에도 이 사회의 호슬리스는 1952년에 불확실성을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있고요. 62년에 사회학자인 하게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활동을 기업가 정신으로 얘기했습니다. 즉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 어떤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을 문제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제 가오라든가 커즈너라든가 가트너, 그리고 스티븐슨, 라이벤슈타인, 그리고 럼프킨 앤 댄스, 슐러 등등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큰 두 덩어리로 일단 심플리파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은 기업가 정신은 인류의 개척과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좀 간단하지 않아요. 매우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personal life story, 즉 자수성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삶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존의 생각이라든가 관점들 또 저서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삶의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특정 기업인 또는 기업가, 경영자, 창업자의 평전 내지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갖다 저술해내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질비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워낙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이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리도 현재까지 이렇게 딱 쉽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만큼 기업가 정신이 어마어마한 개념과 이론이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장님들이 우리 연구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구본 위에서 본 건데요. 인류의 역사가 개척과 창조와 발명의 역사다라고, 그리고 혁신의 역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인류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갖다 시도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현재는 제가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런 개념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간 고민을 해보고, 이들 간의 어떤 체계적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 연구를 쭉 해와서 2019년에 학술 논문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벤 다이어그램 모양의 기업가 정신의 통합 모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가 정신은 여러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종착점은 value를 creation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value에는 특히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경제 부문 또 생산 활동 부분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wealth creation, 이 부분이 value creation의 한 축을, 즉 경제적인 측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신, 그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wealth 외에 social value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value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차원에서도 value가 있을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value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valu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앙트로프너십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추구, 목적 측면이랄까요? 그런 결과 측면에서 볼 때 기업가 정신은, 앙트로프너십은 모든 활동들과 관련된 개념들은 value, wealth를 creation하는 그런 것에 종착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value creation, wealth creatio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업 경영학 분야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원리와 방법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웨스트 크리에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웰스나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웰스를 만들어내는, 밸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그런 일, 개인에게는 직무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될 텐데요. 이런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직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기업가정신연구의 이론과 그런 저서들을 보니까 저는 그 직무와 비즈니스의 속성은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 비즈니스와 그 직무는 opportunity, 변화에 따른 기회를 추구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실패의 위험을 갖고 있죠.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되게끔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이런 비즈니스는 공동체의 상호 공동의 발전, 즉 당사자들 간에 구조적으로 서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직무, 즉 밸류를 커스터머라든가 또는 지역사회나 국가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 내지는 비즈니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속성 측면에서 직무의 내용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나 직무는 기존의 직무나 비즈니스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직무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런 파트 부분은 사라지겠지만 또는 대체함으로써 일종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성격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슈페트의 개념을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직무가 앙트로프너십의 수행 비즈니스의 속성이자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 매우 핵심적이죠. 자, 웰스를 크리에이션하고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수행 방식의 방식은 행동 방식이 될 수 있고 또는 경영의 어떤 스타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행동 방식의 경영의 스타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가 정신 연구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저는 그 내용, 그 행동 방식들 내지는 경영의 방식 스타일로 창조와 발명과 개발 그리고 조합과 결합과 융합과 중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응용에 해당하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 창의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의성이 여기 이제 저는 좀 포지션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리고 혁신, 변화와 개선 그리고 도전과 극복, 주도와 사업화, 역발상과 재해석, 개척과 탐험과 모험, 발견과 상상과 발상 이런 부분들이 앙트로프너십을 수행하는 행동 방식, 경영의 방식, 스타일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미래지향, 기회추구, 창조적 파괴, 공동체 발전의 속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내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수행 방식들은 창조 발명, 발견 발상, 조합과 결합과 융합, 변화 혁신, 개선, 도전 극복, 주도, 자주성가, 역발상, 재해석의 개척, 탐험, 모험이라는 이런 행동 방식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수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행동 방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내지는 요구되는 개인의 속성이나 특성 내지는 기업의 문화적인 관리 방식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성, 도전성 그리고 위험 감수성, 진취성, 선도성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 혁신성이나 도전성이라든가 위험 감수성, 진취성, 선도성은 저의 모델에 의하면 요 외곽에 있는 파트에 해당하는 측면의 개념이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자기고용, 자기세계, 그리고 창조적 문제 해결, 또 중요한 어떤 측면이 뭐냐면 인테그리티, 그리고 최초와 최고, 최신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또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 관련된 그 여러 논문이라든가 저서를 보시게 되면 헝그리 정신, 목표 달성 열망, 성취 욕구, 리더십, 고수익 기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거죠. 그리고 신용과 신뢰, 근면, 검소, 인지 능력, 지적 통찰력, 아이디어 상상력, 자아 실현, 자율성, 역경
극복, 열정, 인내심, 사회적 책임, 윤리, 이런 위험 선호 등등등의 이런 개념들이 마이너한 심리학적인 접근법이라든가 또는 사회학적 접근법 이런 데서 연구 내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주제들이 기업가 정신 연구로 쭉 되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맥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one of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떤 연구 분야에서 모델에서는 하나의 완업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기 나름대로는 중요한 그런 연구 분야로 또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CSR과 CSB 기업 차원에서 요즘에 기업의 어떤 경영 윤리적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 윤리적 관점, 윤리적 경영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유연 감수성 측면에서 또 연관되는 그런 개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조 강의에서는 웰스 크리에이션과 밸류 크리에이션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의 GDP per capita에 대한 연구 그래프입니다.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원 후죠. 1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경제의 어떤 웰스를 봤을 때, GDP를 봤을 때, 자본당 GDP를 봤을 때, 근 1700년 동안이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고, 그리고 산업혁명, 1774년이죠. 그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900년을 전후해서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 세계 경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세계 오일신고라든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닿으면서 급속하게 GDP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시작이 이 시작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든가 또는 정치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인구의 증가라든가 또는 과학적 지식의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청교도 정신이라든가 등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 시도가 그동안에 쭉 되어 왔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 앙트로포니즘이 완전히 빠져 있었죠. 지금도 거의 빠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경제사학자인 오스트리아파를 형성한 슌페터에 의해서 일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경제 발전, 성장의 동인으로서 연구가 논의가 되었다가 어떤 배치가 되어 있었죠. 배치가 되어 있다가 근자에 와서 특히 경영학을 중심으로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이 부활을 하고 있고, 드로커가 그 부분을 다시 주목하게끔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경제 교육이 점차 자율해지고, 물론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과 동력 이런 것이 발달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다르게 해석하면 근대 기업의 출현과 기업가의 활동이 이전 시기보다는 더욱 활발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매니지리얼리즘 춘으로죠. 경영자주의라고 해가지고 경영자라는 그런 계층이 사회에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측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터 드러커는 넥스트 소사이티에서 앙트로프리십이 핵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앙트로폴리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기조가 탄생하라고 발전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넥스트 소사이티의 중심 사상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부각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단초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점점 그것이 강화되는,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와중에서 세계 경제, 즉 GDP per capita가 급속하게 그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한 100년 내지는 한 3, 40년, 150년 정도 할 수 있겠죠. 길게는 이 정도가 세계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 시기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원주민 현지를 수탈 경제의 하나의 그 천병으로 해서 고통을 안겨주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상생이라는 그런 개념, 이런 것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특히 환경 파괴 그리고 경영력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 이런 이제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기존 종래의 초기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만 생각되는 기업가 정신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고 타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측면을 통해서 결국은 지속적인 그런 사회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점점 더 강하게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책임과 의무와 윤리적인 그런 판단,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점차 오늘날 사회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경영은 매우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과 경영의 역사적 변천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기업가 정신이 특히 이제 과학적 관리론 측면에서 꼽히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테일러리즘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과 관련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부의 창출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프레드릭 테일러는 아주 큰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테일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테일러리즘, 그리고 헨리 포드라고 이제 그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를 놓고 테일러리즘 내지는 포디즘이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명을 하고 또 맥킨토시, 그래서 PC를 갖다 개발을 해서 오늘날 정보 사회를 갖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폭발적으로 크게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스티브 잡스가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된 제품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스티브 잡시즘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죠. 하지만 테일러리즘과 포디즘, 이즘이라는, 그러니까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안트로프리즘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영향의 폭과 깊이가 인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테일러리즘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포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아직 그런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준 것임이 틀림없고,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기폭제적 그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것이죠. 자, 이런 120, 30년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손, 마음, 지식, 생각, 소통, 융합, 네트워크, 융복함, 친환경 상생, 앙트롭 소사이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을 제 교재에 정리를 해서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일러림이 손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것 중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의 첫 번째의 활동은 관찰이죠. 관찰하고 발견입니다. 이 발견을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발견을 통해서 재해석과 이론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테일러가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에서 여러 가지 작업자들의 작업 동작을 관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일 잘하는 노동자와 일을 잘 못하는 노동자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개인 차원의 어떤 태도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자세 문제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능력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를 갖다 개선시키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일러는 작업자의 동작을 관찰을 했죠. 작업 동작을 관찰함으로써 왜 더 많은 생산량을 또는 생산성을 달성하는 노동자는 어떤 이유에서 저런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적인 태도라든가 또는 근면성이나 그런 측면으로 보질 않고 작업 동작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즉,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은 작업 동작에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작업 동작에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 동작이 거의 없다. 그리고 작업 동작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 반면 생산량이 적고 생산성이, 효율성이 낮은 그런 작업자나 노동자는 불필요한 동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필요한 동작뿐만 아니라
필요한 동작조차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 연구를 하죠. 작업 동작과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를 해서 많은 작업자들이 있지만 그 작업자들이 표준적으로 스탠다드, 아웃라이어가 있겠죠. 아주 그냥 잘 못하는 경우와 아주 잘 하는 그 작업 동작을 표준화시켜가지고 이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만들어서 표준 작업량을 갖다가 계산해내는 이론과 지식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표준 동작을 표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죠. 이것이 경영학의 시작이고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웰스 크리에이션의 큰 이폭 메이킹한 그런 혁명적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1900년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전 산업계에 퍼져가는 그런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경영학하고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을 뗄래야 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유가 기업가 정신의 슈페트의 그런 연구 결과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현장에 있는 사례 응용들을 모으고 어떤 것이 베스트냐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경영 분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응용 분야죠. 응용 분야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경영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테일러가 했던 부분이 그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철강과 그다음에 석탄,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이런 것이 전기기관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테일러는 철강 공장의 또 공장장으로서 선처를 운반하는 노동자의 작업량을 보고 아니 많은 양을 작업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많은 작업량을 나르는 사람은 힘이 좋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테일러는 내적인 부분보다는 작업 동작에 역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잘 하는 노동자의 작업 동작을 추출을 해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전 세계의 산업계에 퍼져나감으로써 생산량과 생산성, 효율성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것을 지식을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육체 노동의 세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의성이죠. 새로운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지 않았던 지식, 원리를 제공해줬죠.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분야에 응용하게끔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의와 응용, 그리고 경영학의 리커짐 이런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창의, 크리에이티브니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창의 응용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스킬 높은 기법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국어사전이라든가 보면 그 원리, 기초적인 개념을 집으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낸다 또는 의견을 낸다라는 것이 창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스킬과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관련된 것으로 특히 produce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거를 생산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 새롭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인간들에게 인식되거나 인지되지 않았던 것 중에 만들어내는 메이커의 활동도 창의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 발견은 우리 일상 주변에 일상생활에 있던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관찰된 것을 단순히 기록하고 적어내고 전수하는 그 활동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메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관찰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창의성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서양이 분석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방향의 사고력과 컬처, 지향성이 있다 한다면 동양은 그런 것보다는 매우 전체적이고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지향성이 있었죠. 그래서 과학적 분석적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발달되어 있어서 원자라든가 분자 또 절차 이런 것을 매우 세세하게 개발한 데 있어 서양의 유럽과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우리 동양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기본적인 관찰부터 시작을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전에 알려지지 않은 현상과 대상물의 어떤 특성, 속성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 창의성의 시작이다 할 수 있겠죠. 특히 그것을 그 다음 단계는
발견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과정에서 rethinking, 다시 생각해보면서 interpretation, 재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록된 관찰을 가지고 또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또 달리 바라보는 재해석을 통해서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그 창의성은 교과정신에서 얘기하는 wealth creation과 value creation의 아주 기초적인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융합복합 조합 결합 연결 중계가 상당히 또 중요한 교과정신의 활동이다 할 수 있겠는데, 보신 것은 스크린 골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되었고요. 여기는 광학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 아주 뭐 거의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고 복합되어 있고 조합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역시 스크린 골프가 골프 동호인들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특히 코로나19가 2020년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요즘 뭐 골프장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부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융합과 복합과 조합 결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창의성은 기존의 제품과 사업을 재해석하는, 재발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에이스 침대가 한 20년 전에 내놓은 광고 카피,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기존 통념을 파괴시키는 퀘스처닝이었습니다. 그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건 뭐냐? 침대가 가구가 아니면 과학이다. 과학?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매우 어색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에이스 침대는 침대를 만드는데 가구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학, 그죠? 잠을 자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침대를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에는 외국산 침대가 국내 시장을 상당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마켓 쉐어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에이스 침대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창의성의 개념, 재해석과 재발견을 통해서 역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호텔 사업,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이런 질문을 최근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한테, 사장들 회의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호텔 사업.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은 호텔 사업은 서비스업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호텔 사업을 서비스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희 회장은 달리 답변을 했습니다. 백화점 사업은 그러면 또 어떤 사업? 백화점 사업 그러면은 유통사업으로 또 정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백화점도 달리 볼 수 있고요. 자, 맥도날드 사업에 대해서도 유명한 사례가 있죠. 맥도날드 사업이 햄버거를 만들어서만 판매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를. 자, 이것이 그 redefinition, rethinking, rediscovery하고 새로운 reinterpretation,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창의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응용이라는 것도 보면 사전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용어는 적용과 활용과 운영인데요.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도 practical use of something, 즉 practical, 실무적인, 실용적인, 실제적인 그런 use,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의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특히 어떤 이론이라든가 새로 발견된 것을 적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practical usefulness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응용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응용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응용의 사례로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컨베이어 벨트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응용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즉 작업의 속도를 매니징할 수 있고 작업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썼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컨베이어 벨트는 포드가 창안에서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쇠고기 푸주간에서 공장에서 소를 매달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착안을 한 것이죠.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하면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뿐아니라 한 대당 만들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포드가 착안을 해서 자동차 공장에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자동차가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자동차가
한 대당 $3,000, 당시에서 당시로 $3,000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부유층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고급 제품으로서, 그리고 뭐 이제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유희놀이 정도의 용도로만 활용되던 자동차가 포드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260 대당 T1 모델이죠. 자, 그래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은 대중들이 자동차를 활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자, 오늘날에서는 자동차가 우리가 필수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응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가 정신의 활동의 중요한 아주 단추적인 활동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회전 초밥도 있고요. 또 공항의 스토리가 베이지 크레인의 컨베이어 벨트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닭고기 공장입니다. 닭고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이런 작업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오늘날에서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 응용을 한 이후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런 제조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응용 사례는 노래방의 탄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래방의 응용 탄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싸 노래방 기계가 1986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 가사도 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났던 우리 선배 세들이 계셨습니다만은, 멀티미디어의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화면에 자막을 넣는 기술,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죠. 노래 가사라든가 노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지금 자막을 집어넣는 그 기술이 매우, 어떻게 보면 멀티미디어 디지털이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막에 넣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큰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 노래방 기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끔 만들어낸 계기를 낸 회사가 오늘날 휴맥스라고 디지털 셋톱박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처음에는 건인으로 출발했는데, 멀티미디어 기술을 광안리에 있는 노래방 기계 사업자가 그 기술을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방 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 한 20여 년째, 근 30년째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우리 사회에 행복과 밸류를 주는 제품으로 사랑받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은 공공 분야의 혁신 부문, 그리고 문화 예술 부문, 개인의 어떤 그 진로 리더십 개발 부분, 그다음에 군수 부문, 농업 부문 등등 해서 모든 도시 재생 부문 등등 모든 세상 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창의와 응용은 밸류를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웰스뿐만 아니라 소셜 밸류, 그리고 사회 심적인 밸류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창의 응용이 여러 가지 기법들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인의 창의 응용 문화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이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데 있어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그냥 탁월한, 이태리 사람들에게 좀 섞는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섞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섞어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정신이 아주 오랜 역사적인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내재화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창의와 응용을 통한 기업가 정신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밸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과 기업가 정신과 창의 응용의 주제를 가지고 매우 가벼우면서도 제 딴에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앞으로 기업가 정신학회와 창의 응용학회가 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어떤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한국창의응용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뵙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